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진로진학 콘서트 졸업생 혹은 재학생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이과의 시대다 보니까 문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문과 인문계에서는 이제 뭐 상경계열 또 정예계열 이곳은 그냥 꾸준히 어쨌든 학생들이 지망하고 매우 좀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특이하게 항상 이 주변에서 어딘가에 있다고는 말은 들었는데 진짜 가기는 가나 싶은 약간 연세대학교를 논술로 진학한 그런 케이스를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런저런 학과 공부 얘기나 입시관 얘기 좀 들을 거고요. 아마 이제 김영주 학생이 한 30분에 35분 정도 준비된 PPT를 쭉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제가 중간중간에 또 약간 FAQ는 던지기도 할 거고, 그다음 이제 보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채팅창으로 혹은 DM으로 가능하면 질문은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김영주 학생 발표하느냐고 뭘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예, 그래서 일단 질문이나 DM 저한테 주시면 이제 후반부에 전달을 해서 답변을 본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할까요, 영주?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20학번 김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 부탁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소개랑 제가 어떻게 연대정의과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재학하면서 뭐 인턴이라든지 교환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남자 학생분들의 경우 군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정치외교학과라는 과에 대해서 개괄식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기 진학한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보통 많이 나왔는지 전형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진학한 논술이라는 전형이 사실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흔하게 가는 전형이 아닌데, 어떻게 논술을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얘기부터 해서 이제 제가 국제학부랑 정치외교학과 중에 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는지, 기타 내용들 등등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외교학과라는 과가 사실 이제 문과 학생들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경계열이랑 같이 많이 지망을 하는 과라고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일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홈페이지에는 제가 찾아서 그 문구를 따왔는데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 이해하여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줄여서 연정이라고도 많이 부르고, 영문 이름은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해서 PSIS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1945년에 이제 광복 직후에 정치외교학과를 한국 최초로 설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통을,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제 사회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에 현재는 소속되어 있는데요. 사회과학대학 안에는 정치외교학과 말고도 행정학과나 언론홍보영상학부,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문화인류학과 이런 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과대입니다. 저희 정치외교학과는 특히 전공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배우는데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고요. 정치 사상 및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론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비교 정치, 여러 가지 다양한 나라들의 정치 체계나 아니면 현상들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 정치가 있고, 국제 정치 및 외교 정책이라고 해서 국제 정치랑 이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외교 정책들을 펼치는지 혹은 다른 나라들과 어떤 정책들로 소통을 해 나가는지에 조금 집중을 한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정치사를 공부하는 한국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외교과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부 전공을 하나씩 골라서 가지는 않는데, 이런 네 가지 세부 전공들에 각각 소속되어 있는 과목들을 여러 가지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과는 영어 강의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어 강의가 많이 열리는 만큼 이제 외국인 교수님들도 계시고 김정현 교수님이라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활동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영어 강의가 많은 만큼, 이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인 언더워드 국제대학의 UD 학부의 PSIR과 학생들과 수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PSIR이랑 PSIS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 일단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대학교 학과가 단과대가 있고, 그 단과대 안에 학부가 있고, 학부 아래에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는 이제 국제대학이라는 단과대가 있고, 거기 아래에 뭐 UD 학부, 뭐 하스학부 이런 식으로 학부가 나뉘어져 있고, 그 UD 학부 아래에 이제 PSIR,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라고 하는 정치외교학과랑 비슷한 과목들을 배우는 그런 과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과 학생들과 수업을 공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을 조금 살펴보면 10중 8구는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이냐라는 물음을 던지신다면 저는 강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온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도 상위권과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교에 와 보니까 생각보다 한 과 안에 그리고 한 과 안에 그 한 학번 안에 자사고랑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형별로 비교를 조금 해보자면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즉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가지고 생기부를 가지고 전형을 치는 그런 전형들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 지원하는 정시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재외국민 전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사고나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에서 좋은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이 전형으로 들어온 것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외고를 나왔는데 대체로 평균 등급이 일반고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권 학생들,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전 과목에서의 1등급이나 2등급을 다 독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내면 보통 전교 1등이 막 엄청 높으면은 1.01, 막 이런 식의 등급까지 평균 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위권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이제 상위권 등급들을 다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1등급, 뭐 과학에서 1등급, 수학에서 1등급 이런 것들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다 나눠 가지기 때문에 그걸 평균 등급을 내보면 전교 1등이 일반고 전교 1등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했던 해의 전교 1등 친구만 해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평균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1점대 후반 아니면 2점대 초반이었나?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는 평균 등급이 이제 대체로 일반고에 비해 낮은데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타 대학들에 비해서 내신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론했을 때 그래서 이제 수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일반고에서 좋은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랑 특목고가 그럼 이 전형에서 메리트가 아예 없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과거에는 자사고랑 특목고 학생들의 생기부를 이제 되게 많이 그 감안을 해줬다고 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입학사정관 분들이 보셨을 때 평균 등급이 낮지만 이제 생기부에서 자사고랑 특목고라는 게 나오면은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고 이런 게 있다고 들었었는데 이제 블라인드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생활기록부에 이제 그 학교만의 동아리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다 보면은 입학사정관 분들이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사고랑 특목고를 인지를 해주는 거는 있기는 한데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진학을 했던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딱히 어느 학교 출신 학생들이 더 많다 할 것 없이 그냥 일반고랑 자사고 특목고랑의 비중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막 50대 50이라는 게 아니라 자사고랑 특목고를 나온 학생들이 적으니까 그 비중을 감안해서 이제 어느 한쪽이 우월하게 더 많이 진학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글쓰기의 실력으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신 같은 게 사실 거의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시의 경우에도 수능 성적으로 대학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학번 기준에서는 일반고랑 자사고 특목고 비중이 비슷했고요.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전형이 연세대학교에는 조금 잘 돼 있는 편인데 일명 .5 학번이라고 저희는 많이 부릅니다. 근데 왜 .5 학번이냐면 이제 1년이 저희 우리나라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에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즉 1학년 1학기 때부터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기에 뽑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학번이 3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20.5학번들은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해외 거주 기간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이 전형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치외교학과나 아니면 뭐 경영학과나 이런 일반 과에도 이런 재외국민 전형으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예상 질문을 좀 아, 제가 던지고 네. 갈게요. 앞에, 네, 일단 여기서. 일단, 그러면 본인이 20학번이니까 벌써 4학년이군요. 그 네. 애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고학년은? 네? 동기가 몇 명이에요? 한 100명 되나요? 저희 학번이 12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명. 그러면 아마 요 재외국민은 정원 외로 약간 쳐서 아마 들어왔을 거. 네. 음, 정도 인원이었고, 뭐, 남녀 비율은 대체로 어때요? 남녀 비율은 일단 뭐 문과라고 해서 그리고 정치외교 학과가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훨씬 더 지망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입학을 해보니까 남녀 비율은 거의 5대 5에 육박하고요. 음, 여학생들이 근데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습니다. 약간 4.5 대 5.5 정도? 5대 5.5 정도. 네. 네. 남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앞으로 가볼까요? 뒤로. 아, 이거다. 맞다. 여기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넘어가 몇 개만 좀 질문을 하면 우선 네. 여기 사회과학대학에 이제 행정학과도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나 이제 이쪽 전공자가 아니면 행정학이나 정치외교학이나 뭐 비슷하지 않아 내지는 아니면 생명학부 음, 있을 때도 보통 이제 뭐 정외과 되게 인기예요 그러면 그럼 뭐 조금 이거 갖고 행정학부를 틀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거든요 학부모 학생들이 네네. 혹시 본인 생각에 그럼 이거 이 두 과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치외교학과랑 행정학과, 제가 행정학과 수업을 음, 한 번도 안 들어봐서 행정학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행정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말 그대로 정치랑 외교의 이론부터 케이스 스터디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치면, 행정학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 뭐 관료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행정 시스템이 뭐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말 그대로 그 행정 시스템 자체에 관한 내용들을 더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행정부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정치 외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인터랙트를 하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국민들의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혹은 대표자들이 이제 나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냐를 배운다면 행정학과는 그 관료들이 이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나, 아니면 그 대표자들이 일을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왔나, 이게 어떻게 작동하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고 약간 여담을 공통으로 드리자면, 네, 네? 국가에서 공통으로 뭐 전공으로 인정되거나 그런 수업은 없어요. 아, 그 연세대학교에서는 사회과학대학 공통 전공이라고 해서 이제 수업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는 않는데 한 학기에 한 5개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업들을 들으면 이제 사회과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과학대학 공통 전공을 들으면 그거를 제가 정치외교학과의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음, 그런 수업들이 몇 개 열리는데 대부분 그렇게 깊은 내용을 배우는 유의미한 수업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걸로는 이제 뭐 사회과학도를 위한 법의 이해라고 해서 뭐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공 트랙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해줬는데 네. 우리가 보통 그 이름에서는 좀 정치 50%, 외교 50% 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외교의 비중이 조금 작아 보이네요. 과목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정치보다는 외교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과를 진학한 사람으로서 들어와 봤는데, 음, 제가 이제 배우고자 원했던 국제정치 및 외교 정책의 비중이 좀 작아서 약간 처음에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비교 정치 같은 경우에는 외교 쪽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나라의 정치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꼈었던 것 같고 정치 사상 이론 수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면 1학년 때 듣는 전공은 딱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한 학번에 120 몇 명이 다 같이 모여서 정치학개론이라는 개론 수업을 하나 듣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는 이제 정치 외교학 전공을 하나도 안 듣습니다. 다 교양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2학년으로 넘어가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들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정치학개론 수업이 되게 정치 사상에 관한 여러 이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의 이론들을 막 배우고, 그래서 그걸로 먼저 기초를 다진 다음에 2학년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도 배우고 뭐 다른 나라들의 정치에 관해서도 배우고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공 필수는 몇 과목이에요? 전공 필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이제 36학점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다 전공 선택으로 채운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졸업 요건이 120 몇 학점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26일 거예요, 아마. 네.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연대 친구들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정도 되군요. 마지막. 여기 이제 영어 강의가 다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이 외고를 나왔으니까, 외고 나온 게 좀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네,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게 제 동기들을 보면 영어에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영어 강의를 이제 엄청 피하더라고요. 근데 영어 강의를 피하다 보면 사실 남은 수업들 중에 들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아서 영어 강의를 저는 꼭 한 학기에 몇 개씩은 넣는 편이고, 영어 강의가 그리고 이제, 국제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그다음에 영어 강의 약간 특성도 있는 것 같은 게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수업에 참여를 잘 하면서 이제 얻어가는 게 오히려 교수님의 강의를 2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계속 하던 오진도 나가주세요. 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논술로 왔는데, 논술은 로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에는 논술이 로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논술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매년 특히 문과 논술은 경쟁률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일단 제가 진학했던 2020학년도 정치외교학과 논술 전형 경쟁률이 대략 61, 62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들도 이제 특히 인기 있는 과들 경영학과나 아니면 상경계열 쪽도 이제 그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가 쓴 글 하나만으로 어떻게 뽑히겠냐. 이거 완전 로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논술 전형을 쓰게 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시 원서를 쓸 때, 처음에 제가 했던 생각은 뭐였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신이나 제가 준비한 생활기록부 같은 스펙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붙었을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제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랑 과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성적이나 제 스펙 레인지 안에 있는 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써야겠다. 그리고 제가 붙었을 때 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제가 붙어도 안 갈 곳은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5장을 총 쓰게 됐고 수시 원서 한 장이 남았었는데 저는 제가 붙었을 때 안 갈 곳은 쓰기 싫었으니까 그때 되게 대담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한 장을 그냥 버리기로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수시 원서 한 장을 그냥 버리고 5장만으로 이제 쇼부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김현 선생님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김현 선생님한테 면접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 모의 면접을 봐줬던 이제 조교 언니분이 있었는데 그 언니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그래도 그 원서 한 장이 너무 아깝다. 뭐 너가 자기소개서 초안 써는 것도 보고 하니까 뭐 글을 그래도 괜찮게 쓰는 것 같은데 연대 논술이라도 넣어보는 건 어떻냐? 라고 이제 말을 해줘서 아, 뭐 그러면은 원서 한 장 버릴 거 그냥 논술을 버리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지원을 했는데 이제 붙었던 그런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논술로 붙은 게 이제 100% 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그래도 제가 논술에 어떻게 해서 붙을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제가 첫 번째로는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독서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엄청 끼고 살았는데요. 오죽했으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영주가 활자 중독인 것 같다고 얘기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냥 뭐 만화책이든 아주 긴 소설책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글자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책이라면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저한테 어떤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어떤 이야기의 책이든 어떤 종류의 책이든 가리지 않고 다 읽었던 게 일단 글자나 텍스트라는 거랑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텍스트랑 친해져 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중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혹은 지금 대학교에 와서도 점점 더 어렵고 수준 높은 그런 텍스트들을 접할 때 무서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그냥 일단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독서량을 쌓아오니까 그게 짧은 텍스트든 아주 긴 텍스트든 그거를 단기간에 읽어내리고 빠르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갖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량이 생각보다 지금 저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준비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런 자녀들을 둔 분들이시라면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는 걸로 어떻게 큰 영향을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논술 전형을 쓰기로 한 거를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결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한 달 남짓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수시 원서를 내고 그래도 내가 연세대학교 논술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제 대치동 모 학원의 추석 특강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중순이었는데 그 해 연대 논술이 10월 중순이었으니까 딱 한 달 준비를 하고 온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 보통 논술을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이제 그 입시를 치르는 그 해에 한 3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주변 논술로 들어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에서 그럼 결국에 어떤 역량을 요구하냐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연세대학교 논술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도 그 유형이 똑같이 이어져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1번 대문제에 이제 소문제 두 개, 2번 대문제에 소문제 두 개, 그리고 마지막 3번 수리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엔 보통 한 네다섯 개 정도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네다섯 개의 관계성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시오. 아니면 라 제시문을 읽고 라 제시문에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 제시문과 나 제시문을 각각 평가하시오. 아니면 다 제시문을 읽고 뭐 가나라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시오. 이런 식으로 제시문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써 내려가려면 일단 필요한 게 각 제시문을 읽었을 때 이 제시문이 대충이라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제시문이구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개념, 어떤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테마에 대해서 얘는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아니면 이 테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제시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테마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대충이라도 먼저 알아놔야지 나중에 답변을 이제 써내려갈 때 혹은 써내려갈 답변을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할 때 각 제시문들 간의 관계성을 이제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돼서 제시문을 처음에 읽고 아, 얘한테 대충 이런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초벌 작업으로 먼저 해주는 게 저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잘 뽑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자체가 지문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추론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추론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논술은 그 추론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대신문 가는 A라는 관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대신문 B는 A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까지만 분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제시문 가가 A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이런 근거를 들었었는데 그게 제시문 나가 이제 A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주장으로 사용되었던 이런 근거들이랑 어떻게 믹스 매칭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그 어떤 상반된 근거에 대응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추론을 하시면 좀 더 체계적인 답안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일치 불일치 분석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 그 문제 중에서 비교하시오라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교하시라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많은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제시문 가는 이런데 제시문 나는 이래요. 제시문 가는 이런데 제시문 나는 이래요. 이러한 추론에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시문 가가 가져온 이런 컨텍스트가 제시문 나랑 제시문 나의 이런 컨텍스트랑 일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시문 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조는 제시문 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조랑 어떤 면에서 불일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두 제시문이 일치하는 부분들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일치하는 점들을 찾아주셔야지 더 이제 체계적인 그리고 더 완성도 높은 답안이라고 연세대학교가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시문 평가하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지문들이 많이 나열된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개념을 던지고 그 개념 혹은 그 관념의 입장에서 각 제시문들을 평가해봐라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적당한 예시를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시문 가는 뭐 이제 뭐 핀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제시문이고 제시문 나는 뭐 이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제시문이면 각 제시문들을 뭐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 평가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관념을 제가 제시를 받고 그거를 기준으로 각 제시문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할 때 이제 제가 제시받은 그 키워드, 그 사회적인 관념에 제시문 가가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 사회적 관념의 토대로 봤을 때, 그 잣대로 봤을 때, 제시문 가, 혹은 제시문 나, 혹은 제시문 다까지도 그러한 잣대로 봤을 때, 이 제시문들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라든지, 이 제시문들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근거라든지 하는 게 이제 용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말 그대로 이제 저 자신을 그 제시받은 키워드에 대입을 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제 뭐 키워드를 뽑아내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지문 간의 관계성을 추론하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뭐 분석하는 역량이라든지 아니면은 평가를 한 역량 같은 것도 다 이제 제시문들을 온전히 이해를 하고 이 제시문 간의 관계성을 믹스 앤 매치해서 좀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체계적인 답안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거나 훈련을 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뭐 일단 정말 당연한 여기에 쓰지도 않은 걸로는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게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연세대학교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길고 복잡한 텍스트를 많이 눈에다가 발라두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이 이제 그 지문들이 국어 비문학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영어 수능 영어 수능 영어 지문들처럼 보통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그런 뭐 테마나 이런 관념들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보통 국어 비문학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학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수준이 조금 높은 길고 복잡한 텍스트들을 많이 읽어두면은 논술 이제 문제를 받아서 지문을 읽을 때 이 지문이 한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당황이나 당혹감을 좀 없앨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간 비교하면서 읽기가 있는데요. 논술 기출을 풀 때 보통 그냥 지문을 먼저 다 읽어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딱 받으면 내가 방금까지 뭘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게 증발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떻게 연습을 많이 했었냐면 일단 지문을 보기 전에
뭐 국어 비문학 때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일단 파악해 둡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이제 저한테 던져주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가와 나를 비교해라 아니면 나를 이걸 가지고 평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시어들을 제가 많이 갖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제시문들을 읽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문들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메모를 하면서 제시문가는 일단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얘는 이런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걸 지지하고 있네. 근데 제시문 나를 읽었더니 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러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 아, 그러면 이 근거, 첫 번째 근거는 제시문 가의 뭐 세 번째 근거에 대응을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저는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지문 간에 비교하면서 읽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두면은 이제 메모를 어느 정도 해두면 나중에 답안을 정리할 때도 제 머릿속에 그 체계가 어느 정도 뼈대가 그려져서 좀 더 답안을 쓸 때 수월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리된 글을 많이 써보기인데요. 일단 제가 어떤 답안을 쓰고 나면 그게 정돈이 안 된 글일 수 있잖아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요점만 잘 잡으면 좋은 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아니면 뭐 문장 안에 있어서 문장 호응이 되지 않는다거나 주술 관계가 어긋난다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틀려버리면 내가 아무리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혹은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그런 요점들을 잘 잡아서 내용적으로는 좋은 글을 썼다고 해도 그 글의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뭐 주술 관계 아니면 문장의 호응 이런 것들을 정리를 많이 해서 그런 정돈된 글을 기본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돈된 글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요점들을 하나씩 내가 잘 맞췄나 하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 얘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장까지 가죠.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국제학부랑 정치외교학과 중에서 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해서 오게 되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저는 제 입시에서 이제 최종 합격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 세 곳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국제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 많이 다르냐, 정치외교학과가 국제학부보다 좋은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국제학부랑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저는 국제학부를 다닌 적은 없기 때문에 어, 정치외교과의 수업에 대해서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국제학부의 수업 내용은 제 주변에 국제학부 수업을 듣는 다양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국제학부에서 배우는 수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학부에서 실제로 열려있는 커리큘럼을 보면서 제가 좀, 아, 국제학부는 이렇구나 하고 얻은 그런 생각들인데요. 일단 국제학부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배울 때 정치, 사회, 경제, 뭐 인류학 이런 정말 다양한 분야를 정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뭐 인류학, 뭐 무슨 사회 현상, 뭐 그런 정말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배우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배우고, 세계 곳곳 뭐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배우고, 아니면 굉장히 발달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말 그대로 literally 국제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 국제학부가 가지는 그 국제학부 자체가 가진 색깔이 그렇게 짙지 않고 제 개인적인 그 견해로는 좀 넓고 얕게 정말 다양한 공부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국제학부, 연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만 봐도
일단 언더우드 국제대학 단과대 아래 이제 언더우드 UD 학부를 본다면 정말 다양한 과들로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과들을 이제 UD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에서 liberal arts school이라는 그런 종류의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에서는 한 가지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다양한 공부들을 다 해보고 그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공부를 이제 차후에 뭐 2학년이 되든 3학년이 되든 진학을 하면서 선택을 해서 나의 세부 전공을 졸업하는 학교인데 이제 연세대 국제학부가 그런 liberal arts school의 구조를 많이 따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국제학부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 입학했을 때는 정말 다양한 분야를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배움으로써 이제 넓고 얕게 정말 다양한 공부들을 하나씩 다 맛보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내가 그런 다양한 공부를 하다가 근데 내 적성에 좀 맞는 공부를 찾았거나 내가 좀 더 흥미를 가지는 그런 공부를 찾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그쪽 분야의 수업들을 더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듣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치외교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치이론,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틀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라는 것과 외교라는 것에 이론과 케이스 스터디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인류학이라든지 아니면 국제학부에서 흔히 다루는 뭐 정치나 외교 이외의 그런 경제나 경영이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분야의 공부라든지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랑 외교의 이론들을 먼저 배우고 그 이론들을 그럼 실생활, 지금 현재 우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수업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제학부랑 정치외교학과의 색깔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학부가 넓고 얇게 다양한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로 같은 경우에도 국제학부를 나온 친구들의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아는 고려대고 국제학부를 다니고 있는 어떤 언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회계사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연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UD 학부 아래 있는 여러 가지 과들 중에서 이제 UD의 이권, 그 경제학과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UD 학부로 들어온 친구들은 2학년 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 80%는 거의 다 이권과를 선택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권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외국어로, 영어로 수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계 금융이나 컨설팅 쪽으로도 정말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도 항상 많이 가는 것 같고, 로스쿨 이외에도 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NGO 단체에 들어간다든지, 외교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UN 산하 기관에 들어가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환이 된다든지 하는 식의 진로도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좀 놀랐던 게 이제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는데 국제학부에서 워낙 다양한 분야를 많이 배워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고 그렇게 다양한 관심들이 다 각기 다른 이제 뭐 일을 시작하는 그런 것들로 표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치외교학과는 가는 진로가 국제학부에 비하면 비교적으로 좀 컨servative, 좀 약간 제한돼 있고 좀 전통적인 진로들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랑 외무고시를 정말 많이 치고요. 선배들은 정말 많이 쳤었는데 이제 저희 20학번의 경우에는 로스쿨로 조금 쏠려 있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로 가는 선배들도 꽤 많이 봤고 제가 처음에 정치외교학과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뭐 정치외교학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정말 많이 하는 얘기는 뭐 정치외교과 가면 정치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정말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국회로 나가는 선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로 나가는 거는 이제 학부생 때 이제 의원실에서 국회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단계를 밟아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이제 저희 학번에는 정말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언론사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학부 나온 친구들의 진로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훨씬 더 전통적인 진로들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외국계 금융업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 과에도 컨설팅 회사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국제학부랑 정치외교학과의 수업이랑 진로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고 왜 국제학부를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없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이제 얄팍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보다 입결이 높아서라는 이유도 당연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훨씬 더 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의 과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것도 아예 없지는 않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전공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전공의 깊이가 정치외교학과가 더 깊을 것 같아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시 원서를 쓸 때 이쪽 분야에 대한 엄청 확고한 그 의지가 있었고, 이쪽 분야의 공부를 하고 싶다는 정말 확실한 생각이 있었어서 6장을 모두 국제학부 아니면 정치외교학과를 썼었는데요. 일단 나중에 국제학부랑 정치외교학과를 둘 다 붙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외교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세부적인 전공에 대한 지식이 국제학부에서 다양한 것을 배우면서 얻는 세부적인 전공에 대한 깊이보다 좀 더 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제학부를 나왔을 때 전공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부를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뭐 흥미가 있는 그런 공부를 일찍이 발견하면 그쪽 방향으로 수업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외에도 좀 개인적인 니즈 때문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 국제기구에 관심이 엄청 많아져서 국제기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국제기구를 가고 싶은데 왜 국제학부가 아니라 정치외교학과를 갔냐라고 물으신다면, 국제기구에 가서 일을 실질적으로 그런 실전에 나가서 하는 실무적인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이제 국제기구에 가면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잘하는 분야의 경력을 살려서 나중에 국제기구에 진출을 해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니즈 때문에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메리트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엄청 향상시킬 수 있고 나중에 제가 어딘가에서 일을 구할 때도 그게 엄청난 저한테 메리트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국제학부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이제 골라서 듣는 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나한테 어떤 색깔을 심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사회로 나갔을 때 나한테 이 학부에서 배우는 공부가 어떤 되게 solid한 발판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 국제학부도 국제학부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향후 어떤 진로를 가져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저는 정치외교과에 진학을,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거쳐서 정치외교과에 진학을 했지만,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가 그렇게 학부학위만으로 쉽게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교수님들의 강연을 듣고 많이 깨닫고, 조금 더 이제 다른 공부를 하면서 제 경력을 쌓고 제 전공의 깊이를 더 전문화시킨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식 원서를 쓸 때 혹은 어떤 대학이나 과를 고를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과를 고를 거야 라고 해도 그게 그 이유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우여곡절이 항상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색깔의 그런 공부를 배우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숨을 좀 돌리고 가면 두 가지만 그 내 기억에는 연대 UD도 어플라이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휴학도 안 됐나요? 결국?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픈 기억이. 일단 최초합은 안 됐었고, 아, 추합이 아, 꽤 한 100번대였나? 꽤 뒤에 번호였어서, 그냥, 그때는 이미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랑 연세대학교 아, 정치외교과를 합격한 이후였어서, 음. 그 이후부터는 안 쳐다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슬라이드 하나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네. 그, 논술 슬라이드 좀 잠깐 띄워주세요. 어? 뒤로 가야 되는 구나.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이제 그 원서가 6개 슬라이드 중에 하나 남았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두 개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입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 김영주 학생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따르면, 이제 외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그 특기자나 이제 이런 트랙을 준비해온 학생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마 과가 이제 전공가 불어기도 했지만 아마 뭐 불어에서 뭐 델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토플 점수도 갖고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 특기자 전형이 이제 고대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대는 하나는 특기자 전형 쓰고 하나는 아마 그냥 일반 전형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네, 정회를 특기자로 쓰고 국제학부를 일반으로 썼었습니다. 정회가 특기자였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있으면 그런 트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연대 유디나 고대 둘 중에 하나 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어요. 지원 정부서 그래서 뭐 사실 그 밑으로 학교는 굳이 쓸 이유가 없었고 근데 뭐 솔직히 이제 그보다 더 위로 그래도 S대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했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논술을 썼던 거고 근데 이제 이 사례가 사실은 지금 이후에 조금 악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대치동이나 이제 어쨌든 이쪽 학교에서, 왜냐하면, 논술 뭐 8월 말부터 해도 9월부터 해도 붙더라. 아무개가 그랬다더라라고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게 오해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해 이제 사실 영주 학생하고 또 한 학생하고가 이제 연대 상경관 친구 하나 또 있어요. 같은 학교 줄로. 근데 이 두 친구는 이제 제가 8월 말에 잠깐 이 논술 쓰는 걸 좀 봤는데 처음부터 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 여름부터 해오던 친구도 있고 겨울부터 하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보다 처음부터 잘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연대 논술은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포텐셜이 있어 사실은 거의 될 것 같은 분위기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부터 준비해서 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꾸 이제 이 후배들이 아이 뭐 아무개 언니도 아무개 누나도 그때부터 해서 됐대요. 그러는데 그거는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음 네. 장 계속 좀 나갈까요? 네. 네, 다음부터는 이제 대학교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교환 학생은 언제 가고 뭐 인턴은 언제 하고 군대는 언제 가냐 이런 것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입학했을 때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입학을 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아무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때가 그 한 해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20학번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이 시작됐지만 코로나도 같이 시작을 해버려서 어, 별다를 것을 즐기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때 돌았던 얘기가 이제 20학번이 놀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만 듣고 공부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대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4학년이 된 것 같다는 기조가 지금 4년째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일단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사실 교환학생을 프랑스로 나와 있는데 교환학생은 뭐 꼭 가야 되는 시기나 아니면 이만큼 가야 돼요? 아니면 더 길게 가도 돼요? 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2학년 2학기 때 정도부터 4학년 1학기 때 정도까지 시기와 기간이 정말 천차만별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2학년 1학기 때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2학년까지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기를 잡고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시기랑 기간이 정말 개인의 그 사정에 맞춰서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제 뭐 말씀드리거나 권장드릴 수 있는 시기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정말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교환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고 거기서 받아오는 그 크레딧 학점을 연세대학교에 돌아갔을 때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인정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점이 구분되는 게 뭐 일반 학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졸업 요건이 전공 학점을 이만큼 이상 채워라 이기 때문에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교환교에서 들었던 수업들의 뭐 강의 계획서나 수업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걸 인정받고 싶은 전공에 인정받고 싶은 수업에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교환교에서 들었던 이 수업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실라버스 상으로도 그렇고 교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수업이랑 비슷하니까 이걸 인정해 주세요. 대체해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교수님의 서명을 다 일일이 받으러 다니면서 인정을 해야 되고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인정이 그마저도 그렇게 쉽지 않다. 많이들 안 해준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길게 다녀오는 거는 뭐 개인의 사정에 맞춘다면 상관은 없는데 돌아왔을 때 학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적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향후 학업 계획에 있어서 음, 뭐 추가 학기를 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절 학기를 빡세게 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환학생 이제 가고 싶을 때 가라인데 뭐 미국으로 보통은 많이들 가는 것 같고 요새는 유럽 쪽으로도 정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되고 편하니까 미국으로도 많이 가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 요새 유럽 국가들이 다 영어도 기본적으로 잘 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교환교에 가면 그 나라 언어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자신의 선호에 맞춰서 교환학생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음, 1학년 때 하는 경우는 거의 정말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빠르면 2학년 때 시작합니다. 빠르면 2학년 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시작해서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하는 거 없이 그냥 졸업 직전이나 혹은 이제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이라면 졸업 직후까지 인턴을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이제 본인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인턴을 붙느냐 아니면 본인이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경험을 더 하고 싶다면 인턴을 뭐 2학년 이후 아무 때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교환학생과 달리 자신의 희망 진로 분야에 조금 의존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인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예를 들어서 로스쿨을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인턴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에 이제 하루빨리 학부를 졸업해서 어서 빨리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로스쿨에서 3년 공부를 마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치고 나서 그때부터 본인의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로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석사나 대학원 등등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인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고요. 대신에 이제 뭐 외국계 금융업 회사에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 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인턴을 정말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에서도 인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학회 같은 걸 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쌓였다 하면은 그런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인턴도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을 지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2학년 여름에 인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되게 작은 로펌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 로펌 자체가 이제 막 개업한 이제 약간 스타트업 같은 로펌이어서 어, 저한테 체계적으로 주어진 업무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표 변호사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뭐 일을 던져주시고 공부할 거리를 던져주시고 아니면 클라이언트랑 이런 미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런 건에 관련해서 리서치를 좀 해와라. 그럼 그거에 대한 리서치도 하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턴 2달 남짓한 인턴 경험이 제가 희망 진로를 좀 찾고 로스쿨 진학이나 변호사를 희망하는 데 있어서 좀 확신을 심어줬던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인턴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만 작용을 하고 내가 이거를 해서 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워야지 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인턴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내가 이 진로를 처음에 희망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인턴으로나마 일을 잠깐 해봤지만 나한테 이 일은 맞지 않는구나. 아니면 이 분야에서 인턴을 해봤는데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분야였는데 직접 일을 해보니까 정말 나랑 잘 맞는 분야구나.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의 남자 동기들을 보면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끝나고 혹은 2학년 2학기 끝나고 군대를 많이 가는데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학을 해서 놀지 못하고 고등학교 4학년 시절부터 보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 학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해져서 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친구들이 다 1학년 때부터 학점이 어느 정도 다 받쳐주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로스쿨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희 학번에는. 그래서 거의 학번의 절반 이상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로스쿨을 지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학부 때 군대를 안 가고 얼른 학부를 졸업하고 얼른 로스쿨에 가서 로스쿨을 얼른 졸업한 다음에 법무관으로 군대를 복무하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무관은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대신에 3년을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년을 변호사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군대 복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이득이니까 그렇게 가려고 계획하는 남자 동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보통 그 정도에 많이들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정치외교과에 졸업을 한 다음에 보통 어떤 진로를 가지냐라는 거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정치외교학과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분히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공부가 기반으로 깔려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정치외교학과라는 학위 하나만으로 그냥 랜덤한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실무적인 일로 뛰어들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학위 하나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전문성을 다지거나 아니면 진로를 다른 방향으로 정치 외교랑 관련이 없는 방향으로 트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일단 지금 가장 강한 추세는 로스쿨이고 로스쿨을 가려면 이제 리트라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리트라는 시험이 문과 대학생들의 졸업 시험이다. 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웬만한 문과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다 리트를 이제 한 번씩 쳐보고 리트 점수가 잘 나오면 로스쿨을 가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보고 하는 식으로 로스쿨 정말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 쪽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피셋 과거에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뭐 입학고시 이런 게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피셋이라는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각각 그 분야에 맞는 절차들을 거쳐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 같은 곳으로 가는 친구들 혹은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 과 교수님들을 보고 좀 알아낸 건데 저희 과 교수님 중에 저희 과 출신이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즉 이제 학계로 나가는 친구들도 많다는 얘기인데 이제 정치외교학과라는 전공을 살리고 싶고 정치외교학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난 학계에 남겠다. 나는 교수가 되겠다. 혹은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하겠다 하는 선배들은 이제 보통 대학원 거쳐서 교수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외교학과라고 해서 금융 쪽으로 아예 갈 수 없는 것이 아닌 게 요즘에는 대학교의 학회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럼 연세대학교에 굉장히 이제 그런 명문, 소위 말하는 명문 학회들의 그런 커리큘럼이나 거기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보면 단순히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들과 산학 협력도 많이 하고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학교 출신 선배가 창업한 회사 같은 스타트업들과도 산학 협력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사회에 나와 있는 선배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실무적인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외교학과라는 전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학회에 들어가서 이제 실무적인 경험을 많이 쌓고 인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컨설팅 쪽이나 금융회사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A도 항상 CPA가 약간 상경 계열 학과들의 리트 격인 시험인데요. 이제 리트가 문과대학교 혹은 사회과학대학교 학생들의 졸업 시험이라면 CPA는 약간 경영대학, 상경대학의 졸업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CPA도 정치외교학과에서도 굉장히 심심찮게 보이고 실제로도 꽤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서 CPA로도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사로도 많이 가는데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는 화백실이라고 하는 이제 언론사 준비를 같이 하는 그런 동아리는 아니고 그런 시험 준비 같이 하는 고시반 같은 반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언론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화백실 통해서 많이 같이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제개발 협력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이제 국제개발 협력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치외교학 전공을 살리면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 혹은 거의 유일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국제개발협력 같은 경우에는 NGO 쪽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월드뱅크에 있는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도 많이 가는데 제가 저희과 기자단을 전에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과 출신 선배들 중에 실제로 지금 사회에 나가서 실무를 하고 있는 선배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선배님께서는 지금 월드뱅크 산하에 있는 기관 중에 이제 미가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라는 기관인데 말 그대로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뭐 빈곤 퇴치 이런 걸 이바지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거 많이 계획하고 자금 조달하고 뭐 그런 일들을 월드뱅크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꼭 정치나 외교와 관련된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정치외교학과에 관한 정리를 해봤고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뭐 전체 공개로 주셔도 되고 뭐 DM으로 주셔도 상관없고요. 질문들 주시면 확인을 답변을 드리겠고요. 화백실이 아직도 있다는 건 놀랍네요. 네, 예전 얼마 전에 답단방에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음, 예전만큼은 이제 어쨌든 언론이나 뭐 방송 쪽으로 많이들 레가시 미디어 쪽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화백실은 운영이 되고 있군요. 네. 고시반도 그럼 그냥 있어요? 흥시나 그 의시 이런 반정도.
행시랑 외시는 고시반이 있다는 얘기를 따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음, 각자 필세 준비하고. 예전에 또 그쪽이 또 유명했었는데 그건 없나 보네. 음. 그, 그럼 지금 프랑스 어느 학교가 있어요? 저 지금 ESC라는 비즈니스 스쿨 와 있는데, 음, 원래는 그 정치외교 전공이랑 연결되는 시앙스포라는 학교를 좀 가고 싶었는데, 제가 거기 학교가 이제 그 지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연대에서 4학기를 채우고 나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저희 학교 국제청에서 고지를 안 해줘서, 제가 교환학생 지원했을 때는 3학기만 채운 상태여서 거기는 아쉽게 안 됐고요. 그 다음 순위였던 비즈니스 스쿨을 오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왠지 프랑스에 갔으면 스양스포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니. 네. 여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아, 이거 교환학생, 보이나요? 채팅창이? 네네, 보입니다. 네? 지금 교환학생으로 프랑스 파리에 와 있고요. 원래 저는 이제 처음에 교환학생 지원했을 때 6개월, 보통은 6개월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는 1년 지원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이제 그 뭐 교환학생을 코로나 때문에 잠깐 미루고 하면서 그게 살짝 일정이 꼬여서 6개월 기간으로 밖에 ESC 비즈니스 스쿨에서 재학을 하지 못한다. 라는 통보를 받아서 일단 ESC에는 6개월 동안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6개월을 채우고 그냥 예정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불어 전공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몇 개월 동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어를 제가 생각보다 좀 좋아했다는 거를 깨닫고 있어서 이제 ESC에서 공부를 끝내고 한 11월 정도까지 한 5개월 정도를 어학원 다니면서 프랑스어를 좀 더 공부하다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학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 학교 등록금이 한국 학교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교환교에 와서 그 등록금을 교환교에 내는 게 아니라 등록금은 연세대학교에 내고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로 수업만 교환교에 와서 듣는 거기 때문에 교환교에 내야 되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생활비나 아니면 여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 기숙사비, 집세 이런 거는 다 개인이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지금 거기는 낮 시간인 거죠, 그러면? 네. 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좀 주시고요. 뭐 설명이 여러 가지 자세히 나가긴 했는데, 혹시 그럼 본인도 뭐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연계전공이라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제도인데 이제 약간 다양한 전공들을 좀 융합해서 배우는 연계전공인데 연계전공 중에서 외교통상학이라는 거를 같이 하고 있고요. 외교통상학은 정외전공이랑 경제전공이랑 경영전공 세 가지를 약간 융합시켜서 하는 전공이라서 이제 그 연계전공 외교통상학으로 인정이 되는 수업들 커리큘럼도 보면 이제 정외전공, 경제전공, 경영전공 중에서 이제 외교통상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들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서 들어서 학점을 채우면 이제 연계 전공 학위까지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하스 학부도 국기협 그 과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 같은 경우에는 정치외교학과에서도 수업을 은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업이 아예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게 정치 외교랑 아예 다른 분야가 아니라 정치 외교 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세부적으로 뭐 국제법을 전공하신다든지 한국 정치를 전공하신다든지 비교 정치를 전공하신다든지 뭐 아니면 비교 정치 중에서도 뭐 선거 정치를 전공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학문의 분야가 정말 세부적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정해에 계시기 때문에
정회에서도 국회 협업을 실제로 수업으로도 듣고 진로로도 그래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다른 질문이 더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멀리서 참여해줘서 고맙고, 우리 여름에 들어올 줄알았는데 여름에 안 들어오네요. 그러면 가을에 들어온 다음에 한번 보도록 네. 합시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